전원주택. 너 아직도 오빠 있는 애들이 부럽니? 휠체어가 미끄러지듯 굴러가다 어느 순간 딱 멈추었다. 너 어렸을 때 오빠 타령 참 많이 했어. 아버지의 말은 사실이었다. 은서는 어렸을 때부터 언니나 오빠가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했다. 그들은 부모님의 관심이 사라질 때 같이 놀아주고 의지가 되는 구원처럼 보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휠체어를 다시 밀었다. 언니나 오빠가 있었으면 그녀의 인생이 지금과는 달랐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했다. 대개 성공한 사람들은 언니나 오빠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다. 인생 공부도 시켜주고 조언도 해주고 직장이나 배우자를 고르는데 멘토 역할을 해주는 그런 오빠나 언니가 있는 사람은 축복이 아닌가. 마지들은 다 그렇잖아요. 소위 폐위된 왕이라면서요. 동생들에게 사랑을 찬탈당해서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동생들도 영원히 2인자로서 우울증이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어머니의 자궁을 제일 먼저 썼으니까 나는 주인이고 동생들은 내가 쓴 집에서 살았으니까 전셋집에서 산 거나 다름없지. 은서는 이렇게 우스운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전셋집에서 인물이 난단 말이지. 쿨룩쿨룩 아버지가 갑자기 기침을 해댔다. 그러자 휠체어와 함께 은서의 몸이 울리고 흙도 하늘도 같이 떨리는 것 같았다. 병원 정원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왔는데 몸이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 기침이 멈추자 휠체어를 돌리려고 자신의 쪽으로 바짝 힘을 주었다. 저기로 아버지가 턱끝으로 벚꽃나무 쪽을 가리켰다. 은서는 그쪽을 바라보았다. 하얀 꽃들이 투두둑 맥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갈까 말까 망설여졌다. 왠지 가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러자 뭐 하는 거냐며 아버지가 손잡이를 툭툭 때렸다. 너한테 할머니 있어서 그래. 그 말이 끝나자 휠체어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 바람이 몰아치더니 벚꽃나무의 영혼을 일렬로 끌고 갔다. 순식간에 나무들은 혼돈 상태가 되었다. 앞으로 아버지는 혼돈 속에 넣어달라는 듯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마지못해 그 속으로 들어갔다. 젊었을 때는 무엇을 보든 쉽게 빠져났다고 생각했지만 한 해 두 해가 갈수록 오히려 사물에 더 침몰하는 것 같았다. 멀쩡한 사물들도 자신의 마음을 투사해 어둡고 우울하게 만들었으며 비틀고 왜곡해서 반드시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버지도 그렇게 해야만 편안한 듯했다. 투두둑 벚꽃들이 나뭇가지 사이로 미끄러져 내렸다. 은서는 휠체어를 그늘 밑에 멈추었다. 아버지가 천천히 다물었던 입을 떼셨다. 잠시 후 바람이 휘몰아치며 불어와 사방으로 벚꽃들이 어지럽게 날렸다. 휠체어를 붙잡고 서서 그녀는 떨려오는 두 팔과 다리를 간신히 지탱했다. 휠체어를 내버려 두고 어디 어두운 곳으로 가서 숨고 싶었다. 아니, 휠체어를 확 밀어서 마음껏 굴러가고 싶은 대로 놔두고 싶었다. 벚꽃들이 시커먼 파리처럼 날아들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사실 너 때문에 그동안 많이 찔렸다. 아버지 장례식 날 은서는 아버지가 했던 이 말이 줄곧 생각이 나 날려버리려고 무더리를 썼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행동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 후 은서는 멍해져 있거나 한숨 쉬는 일이 많아졌다. 어머니는 정신줄을 놓고 산다며 그녀에게 뭐라고 하였고 여동생은 약을 잘못 먹은 것 같다며 농담 삼아 그녀를 놀려주려 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전혀 들려오지 않았다. 그쯤 은서는 다시 취업을 했다. 직원은 적지만 보안이 철저한 IT 회사였다. 그전에도 역삼동의 컴퓨터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팀장이 점점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다. 뭐 유부남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카페에서 왜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니느냐며
자기는 긴 머리가 좋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아내가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부터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자신의 아파트가 몇 개며 100억대 재산가라는 등의 얘기를 꺼냈다. 그녀는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그는 말을 끝내자마자 그녀에게 사귀자고 하였다. 은서는 단숨에 거절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더니 그녀에게 말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여자에게 거절당한 적이 없다고. 그녀는 한숨이 저절로 나와 고개를 돌렸다. 그는 주위를 잠깐 둘러보더니 그녀를 빤히 쳐다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너 혹시 레즈비언이지, 그치? 그녀는 이놈의 대갈통을 누가 대신 부셔주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그러다 그냥 카페를 나왔다. 그리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다른 회사에 취직했어도 그녀의 한숨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임대리가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임대리는 은서처럼 터프하고 남성처럼 옷을 입어 뭔가 맞는 것 같았다. 대신 임대리는 은서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다. 임대리는 수락산을 토요일마다 하이킹 간다고 하며 시간이 되면 언제 같이 가자고 은서에게 말했다. 그러나 은서는 아직은 그럴 마음이 없었다. 그녀는 회사가 편안하다고 배다른 오빠에 대한 사생활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갈수록 한숨이 그녀를 끌고 갔다. 어머니를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피했고 가슴이 답답한 게 급기야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아버지는 딸에게 털어놓음으로써 죽어서 자유를 얻었으리라. 하지만 그녀는 한숨이 났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고백했던 배다른 오빠를 만나봐야 이 끌려다니는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은서는 순간 오빠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오빠는 키가 무척 컸으며 얼굴도 갸름하고 순박했다. 게다가 화전밭처럼 귀 밑에 조그만 구레나룻이 있었다. 면도를 할까 말까 고심한 듯하였다. 그가 손을 내미는 바람에 은서는 인사와 동시에 악수를 했다. 그녀의 손을 꼭 쥐며 오빠는 감격에 겨운 듯 쳐다보았다. 나는 니를 이렇게 볼 줄 정말 몰랐다.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말했던 그 오빠라는 사람은 수수한 차림으로 커피숍에 나온 것이다. 티에 잠바를 입었고 아래는 검은 계열의 바지를 입고 있었다. 신발은 오래된 운동화였다. 차를 시키자마자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지금 무슨 일을 하니? 그녀는 그냥 컴퓨터 회사에서 일한다고 대꾸했다. 들어간 지 몇 달 안 되었다고. 그래? 그는 뭔가 고심에 잠긴 것 같다니 은서를 빤히 쳐다보았다. 근데 네 엄마 아빠 많이 안 닮았지? 그의 말에 그녀는 웃음이 나왔다. 그건 그녀가 살아오면서 늘 듣던 말이었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만 보면 주워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혈액형도 다 맞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다르게 생겼어요? 아니, 하며 그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약간 외모에 실망하는 오빠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제가 많이 남자 같죠? 그녀는 떠보는 식으로 물었다. 그렇다며 그는 말 대신 고개를 주걱거렸다. 그래서 급할 때 남자 화장실에 간 적도 있어요. 그래도 몰라요. 제가 머리를 스포츠로 밀어서 그럴 거예요. 오히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때 쫓겨날 뻔했다니까요. 여학생이 저를 보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나 참,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여자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오빠는 심각하게 듣고 있었다. 결혼은 하셨어요? 그는 그렇다고 하면서 동생들은 잘 지냈냐고 하였다. 남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군대에 갔으며 여동생은 아직 대학생이었다. 그녀가 잘 지낸다고 하자 오빠는 하고 목청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나중에 물어볼까 하다가 이왕 나온 김에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았다. 근데 아버지 장례식 때 왜 오지 않으셨어요? 그는 이내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너희 가족들한테 누가 되기 싫었어. 그는 찻잔을 들더니 입으로 가져갔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 그는 연락을 취하면 만나기도 하였다고. 순간 너 때문에 많이 찔렸지 했던 아버지의 말이 들려왔다. 아마도 오빠 타령을 해서 아버지가 자신도 모르게 숨겨둔 자식에 대해 죄의식을 느낀 모양이었다. 네 엄마는 모르는 일이다. 네만 알고 있어라. 내가 죽은 후에도 절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라. 은서는 아버지의 고백에 가슴이 쿵쿵거리기 시작했다. 하도 네가 오빠 타령을 해서 사실 내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나 죽고 나서 만나고 싶으면 오빠 만나라.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그녀를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을 위해서 핑계를 댄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녀를 통해 용서를 구한 게. 오빠는 배낭 가방의 지퍼를 열더니 지갑을 꺼내 찻값을 지불하였다. 그는 조용하고 차분한 타입이었다. 어찌 보면 세상 물정을 몰라 사기를 당할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네 옷을 남자처럼 입는 이유가 있나? 밝은 도로에 나오자 그가 또 옷에 대해서 물었다. 아니요. 그냥 이런 차림이 편해서요.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도 여자답게 입는 게 좋지. 엄마가 옷가게 한다며 남자 옷만 골라 입나? 그녀는 피식 웃었다. 오빠는 식사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불쑥 오빠네 집에 가서 먹고 싶다고 하였다. 글쎄, 언니가 집에 있을런지 모르겠네. 그는 잠자코 생각에 잠기더니 그냥 중국 식당으로 가자고 하였다. 식사 도중 궁금해져서 오빠가 여태껏 어떻게 살았으며 다른 형제들은 있는지 어머니는 살아계시는지 물었다. 그의 어머니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는 고아원에서 컸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버지가 찾아와 용돈도 주고 학비도 대주었다고. 오빠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도 그분은 할 만큼 했지. 아버지는 은서를 낳기 전에 이미 오빠를 낳은 것이다. 그러고 보면 그녀는 폐위된 왕이 아니라 찬탈한 동생이 되는 건가 하고 생각했다. 오빠는 고등학교 시절 부모님의 사랑은 각자 다른 길로 가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그 비밀을 감추고 살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엄마한테 전혀 들키지 않고. 중국집에서 나오자 오빠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그녀에게 잠깐 여기 있으라고 하였다. 왜요? 하고 물으니 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약을 좀 사려고 하며 반대편 횡단보도로 급히 뛰어갔다. 약을 사는 그의 모습이 멀리 유리문을 통해 비쳤다. 그는 나오면서 권색 배낭에 비닐봉지를 밀어넣고 지퍼로 잠갔다. 은서는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는 빠르게 걸어오면서 어떻게 집에 가냐고 물었다. 그녀는 여기서 타면 된다고 하였다. 그러자 그는 더 빨리 가는 지름길이 있다며 저 산만 넘으면 된다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산 넘어가기 전에 자기 집도 있다고 하면서 그녀는 어떻게 가든 상관없었다. 그는 그녀보다 한 걸음 앞장서서 흙길로 올라갔다. 슬레이트 지붕에 낡고 오래된 집들은 너무나 허름하고 조용해 사람이 살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상추나 고추 모종들이 심어져 있는 밭들, 드릅나무를 길러먹는지 나무 울타리에 낡은 천을 쳐놓은 것을 보니 분명 사람들이 사는 모양이었다. 한참을 걸어서 그 마을을 거의 다 빠져나올 때쯤 시원하게 계곡물 소리가 들리며 다리 하나가 나타났다. 이 계곡을 지나면 산을 넘을 수 있어. 계곡의 바위는 하얀색이었는데 군데군데 검은빛과 회색빛이 감돌아 해골을 보는 것처럼 무서우면서도 아름다웠다. 어떻게 도시변두리에 저런 데가 있죠? 그는 잠자코 듣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다. 사실 이곳은 그린벨트 지역이야. 내가 사는 집도 그곳에 있고. 하지만 등생각들은 도시로 빨리 가려고 가끔 산을 넘지. 산의 앞면만 개방했다고 보면 돼. 그는 좌측 계곡이 보이는 산등성이로 올라갔다. 그녀는 그의 뒤를 따라 올라가다가 옆을 쳐다보았다. 아찔하였다.
그러나 계곡 물소리는 뭔가 원시적인 것을 부르는 것 같았다. 갑자기 속이 후련하고 살 것 같았다. 가파른 길은 너무 건조해 미끄러질 때마다 뒤꿈치에서 먼지가 일었다. 드디어 힘겹게 올라가자 약수터가 저만 치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는 아무 말 없이 그쪽으로 걸어가더니 쪽바가지를 들어 물을 마셨다. 그녀에게도 내밀었는데 왠지 수질이 안 좋을 것 같아 거절하였다. 그는 돌아서며 입을 닦더니 약수터 위로 좀 더 올라가 왼쪽으로 몸을 틀었다. 그녀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비석을 보고 서 있다가 얼른 그를 쫓아갔다. 저쪽 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반대편 길에 대해 물었다. 그 길은 아까 우리가 왔던 마을의 옆 동네로 빠져. 그럼 이 길은요? 이 길은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이지. 도시로 갈 수도 있고. 그의 걸음이 빨라졌다. 마치 누가 따라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는 배낭을 고쳐매더니 나와 보조도 맞추지 않고 오솔길로 먼저 들어섰다. 숲으로 들어가자 바람은 갑자기 차가워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앞장서서 걸었다. 그린벨트 지역에도 길이 있다는 게 너무 희한했다. 말만 그린벨트지 다들 제 집처럼 드나드는 모양이었다. 걸어가는 길은 습하고 축축했으며 그 밑으로는 아카시아 나무들이 빽빽이 아래에서 손을 뻗어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았다. 누가 놀래키거나 밀면 아래로 굴러 떨어질 것 같았다. 그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의 뒤를 쫓았다. 배 안 고프제? 솔직히 음식을 먹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나는 살짝 배가 고팠다. 그러나 네라고 대답했다. 사실 우동을 시켰지만 반도 먹지 못했다. 입맛이 영 당기지 않았다. 나는 네와 네 동생들 아버지로부터 많이 들었다. 언젠가는 만나더라도 어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아버지가 많이 얘기하셨다. 그래서 너 처음 봤을 때도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놀랬다. 하물며 이 사실을 엄마가 안다면 그녀는 아버지의 유골 항아리를 깨부수며 돌아가셨지만 이혼하자고 따질 것이다. 그녀는 화제를 바꾸고 싶었다. 그래서 옳게 얘기를 했다. 언니는 어디서 만나셨어요? 그는 먼저 걷다가 멈춰서서 그녀를 기다려 주었다. 텔레비전에 노래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 잘 부르면 세탁기나 뭐 그런 가전제품을 주나 봐? 가만히 보니 아랫마을에 사는 여자더라고. 아까 우리가 올라왔던 바로 그 근처 동네야. 아직 결혼을 안 했다고 하면서 일종의 공개구원을 하더라. 이 마을에 살면서도 내가 한 번도 그 여자를 못 봤다는 게 너무 희한하대. 그 후로 언니와 나는 그 마을에서 같이 살다가 공기 좋은 이곳으로 이사했지. 언니가 몸이 안 좋아져서. 오빠는 은서가 힘들다고 하자 다 왔다며 길 위로 우뚝 올라섰다. 그녀가 올라가 허리를 펴는 순간 태양이 강렬히 내리쬐며 밭들이 눈부시게 들어왔다. 와 하며 그녀는 그 자리에 섰다. 오빠는 그녀를 놔두고 계속 걸어 내려갔다. 그녀는 오른쪽으로 길게 만들어 놓은 밭고랑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밭고랑들은 아직 아무것도 심지 않아서 너무 목이 말라 보였다. 그녀는 어떻게 작물을 키우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멀리 서쪽 끄트머리에 작고 초라한 집이 있었고 오빠가 그리로 가까이 가는 게 보였다. 그는 부엌과 방으로 가더니 언니가 어디 간 것 같다며 그냥 나왔다. 집 앞에는 낡은 돗자리를 깔아놓아 흙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도대체 왜 바닥에다 돗자리를 깔아놓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집 옆쪽으로 축사가 있었지만 어디를 봐도 소나 짐승 키우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주인은 너무나 고요했다. 깔아놓은 돗자리 아래에서 쾌쾌한 술 냄새와 담배 냄새 같은 게 올라왔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깔아놓은 듯하였다. 집 옆쪽으로 소주병과 막걸리통이 튕기는 게 보였다.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 어쩌지? 그냥 내려가야겠네. 내가 바라대 줄게. 그는 집에 들어가자는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도시로 가기 위해 산 뒤편으로 넘어가야 했다.
그는 오솔길로 걸어갔다. 그 길은 바로 오빠의 집 마당과 이어져 있었다. 오솔길 옆에는 물풀의 나무가 푸르게 서 있었고 작은 또랑물이 흐르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었으며 밭은 평화롭다 못해 허했다. 주위의 자연은 희한한 얼굴로 그들을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한참을 걷다가 길 옆에서 초롱꽃처럼 생긴 오렌지빛 꽃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꽃들은 숨막히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 잎사귀 하나 없었다. 처음 보는 꽃이라 꺾고 싶었지만 안 될 것 같아 핸드폰을 꺼냈다. 오빠는 앞서 걷다가 뒤돌아보았다. 이거 찍고 싶어서요. 그는 어서 서둘러 가자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빨리 찍으려고 웅크렸으나 순간 꽃들이 움직여 깜짝 놀랐다. 그것은 꽃이 아니라 오렌지빛 벌레들이 꽃을 파먹으며 몸을 동그랗게 말아 붙어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징그러워 몸을 떨며 오빠를 쫓아갔다. 오솔길을 걸어가자 멀리서 집 한 차가 나타났다. 그런데 길은 그 집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 없어 보였다. 집을 먼저 짓고 나서 길이 생긴 것 같았다. 그들은 그 집 앞에 섰다. 집은 그들을 돌아서서 앉아있는 형상이었다. 흙으로 지어져 있었는데 하도 오래되어 폐허 같았다. 문짝은 떨어져 나가 없었고 통과할 수 있는 나무 문지방은 마르고 허옇게 비틀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집보다 왼쪽 밭에 심어놓은 튤립을 보고 소리쳤다. 와, 웬 튤립이에요? 그녀는 튤립밭을 먼 밭에서 보다가 습습하고 어두운 그 집 뜰로 내려갔다. 그리고 바로 그 튤립밭으로 들어갔다. 튤립은 옹기종기 피어 있었는데 그냥 자생한 것 같았다. 그 중에서 활짝 벌어져 붉은 사발처럼 보이는 튤립에 두 손을 가져가 받쳐보았다. 튤립은 희한하게 주위쌍스로 달아오른 것처럼 벌어져 있었다. 붉은 사발 속에 숨어있는 노란 비밀의 코를 가져가 킁킁 맡아보았다. 꽃잎은 다리처럼 바르르 떨었다. 그녀는 제일 벌어진 그 튤립이 마음에 들어 쪼그리고 앉아 살펴보았다. 다른 튤립도 벌어져 있었으나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 집을 통과해서 산길로 내려가면 되는 것 같은데 오빠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통 나오지를 않았다. 그녀는 쪼그린 채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런데 무너진 담벼락 안쪽으로 아까는 보지 못했던 튤립 같은 전구가 비치었다. 이상하다 싶어 오빠를 찾으러 갔는데 때마침 그가 도로 문지방을 넘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가자 그는 내 팔을 잡더니 그냥 가자고 하였다. 이 집 옆으로는 못 가나요? 그는 잠자코 있더니 겨우 입을 뗐다. 저기에도 길은 있어. 그는 밭둑 쪽으로 올라가더니 다른 길로 걸어갔다. 이쪽 밭에는 파와 마늘이 심어져 있었다. 파는 푸르고 단단하게 올라와 하얗고 동그란 꽃의 막을 찢고 나오려 안달이었다. 마늘도 푸른 순이 올라왔는데 햇빛과 한탕 띄었는지 땅에 축 늘어져 있었다. 검정 비닐을 파묻어 중간중간에 구멍을 뚫은 부분에서는 고추들이 심어져 있었다. 고추들 옆에는 잡아맬 말뚝이 미리 꽂혀져 있었다. 그녀는 밭들을 훑어보다가 그도 여기에서 농사를 짓는지 물었다. 그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하였다. 순간 그가 어떻게 생계를 꾸리는지 궁금하였다. 그러나 그는 내 말에 다 수가 있지 하며 말을 하지 않았다. 고추밭 사이를 지나자 풀만 잔뜩 있는 밭이 나왔다. 그는 계속 걸어갔고 햇빛은 아직도 머리 위에 뜨겁게 비치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이 길로 가면 도시로 갈 수 있겠지? 그러자 그가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저기 전원주택 보이니? 그녀는 가만히 서서 숲속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 주택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안 보이니? 가만히 보면 잘 보이는데. 그러고 보니 뭔가 건물이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것 같았다. 그 집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 같았다. 숲속에 있어서 공기도 무척 좋고 사람도 안 대하니 그야말로 전원 생활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집 같았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멀리서 보였지만 집이 다리 역할을 하듯 이쪽과 반대쪽에 걸쳐 있는 것 같았다. 저 집만 지나면 바로 도시로 간다. 그녀는 오빠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그 집 쪽으로 가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다. 그도 앞서서 빨리 걸었다. 그럴수록 어깨에서 배낭이 내려와 그는 다시 고쳐매야 했다. 왜 배낭을 집에 놓고 오지 않았느냐고 그녀가 물었다. 그는 들고 다녀도 가볍다며 괜찮다고 하였다. 그들은 전원주택까지 내려갔다. 주택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나무들이 꽤 떨어져 있어서 전혀 그늘이 없었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숲에 있는 것 같았는데 가보니 숲들이 주택을 피하고 있는 듯했다. 또한 나무주택은 오래된 것이었다. 그러나 나름대로 운치도 있었다. 그는 주택 앞에 잠자코 서 있더니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 안에서 누굴 좀 만나보고 나오게 하더니 현관의 나무 계단을 올라가 1층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혼자 남아서 아는 사람이 있나? 하고 의아해하며 2층 전원주택을 바라보았다. 나무는 색이 바랬고 먼지와 거무줄이 쳐져 있었다. 창문도 보였지만 커튼이 쳐져 있었고 문도 굳게 닫혀져 있었다. 이제 이 전원주택만 통과하면 바로 도시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주택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갔다. 그런데 그곳은 바로 물이 흐르는 낭떠러지기가 아닌가. 그래서 주택 옆에 철로로 된 난간을 설치해 계곡을 건너가게 일종의 다리를 만들어 놓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주택 왼쪽으로 가보았다. 거기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건널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대신 가파른 바위 제방을 조심스럽게 내려가야 했다. 한마디로 위험을 무릅쓰고 밑으로 내려가 계곡물을 건너 다시 높은 지대로 올라와야 할 판이었다. 장마나 비가 오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정말 전원주택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어안이 벙벙했다. 분명 이 길 말고 또 길 있지 않을까? 오빠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주택 가장자리에 있는 다리 난간으로 올라갔다. 걸어가라는데 바닥이 너무 오래되어서 사선으로 약간 휘어져 있었다. 난간 손잡이도 녹이 슬어 있었다. 이거 잡았다가는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거 아니야? 그녀는 집벽에 바짝 몸을 붙이고 걸어가 보았다. 그때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쪽으로 눈을 돌리니 낯선 남자 2명이 7살 정도 보이는 어린 소녀와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위태롭게 벽에 달라붙어 계속 가려고 하다가 도로 조심스럽게 발을 떼어 제자리로 돌아왔다. 사실 반대편으로 가는 난간은 막혀 있었다. 두 남자는 은서 쪽을 보더니 아이에게 말했다. 넌 여기 있어. 우리가 안에 들어갔다 올 때까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다. 혼자 있는 게 싫은 모양이었다. 그들은 주택의 문을 열더니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녀는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그녀가 남자인 줄 알고 무서워 뒤로 물러났다. 괜찮아. 나 아줌마야. 그녀는 가급적 환하게 이를 보이며 여자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안심이 되는지 소녀는 피하지 않았다. 근데 너 여기 어떻게 왔니? 아이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더니 머뭇거리며 말을 하지 않았다. 너 저 아저씨들 어떻게 알아? 아이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입술을 벌렸다. 그때 위층에서 팍 창문이 열리더니 아까 두 남자 중에 한 명이 그녀에게 소리쳤다. 야! 너 애한테 말 시키지 마! 거기 잠깐 있어. 아빠가 곧 내려갈게. 그는 다시 문을 닫고 사라졌다. 그녀는 아이에게 빨리 물었다. 니네 아빠 맞니? 정말 니네 아빠 맞아?
아이는 가만히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아이 뒤쪽에서 한 여자가 소리치며 달려왔다. 아니, 여긴 웬일이에요? 여자는 등산복에 배낭을 쥐고 있었는데 혼자였다. 은서는 놀라서 소리쳤다. 아니, 임대리님이 여기는 웬일이세요? 그녀는 은서의 상사였다. 임대리는 말도 없이 쉿 하며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은서의 팔을 끌었다. 그녀는 긴급히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난간 쪽으로 은서를 끌고 갔다. 은서는 뒤에 남은 어린 소녀를 흘게 쳐다보며 억지로 끌려갔다. 은서는 임대리에 의해 난간 끝까지 갔고 앞이 막혀 더 이상 갈 수가 없자 임대리가 왼손으로 연문을 열었다. 은서는 도대체 임대리가 왜 그런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물었으나 어서 자신의 하라는 대로 하라는 눈치만 주며 끌었다. 집안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앞도 옆도 다 나무로 되어 있었다. 은서는 어리둥절해 임대리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앞으로 문이 열리더니 안에서 여자가 나왔다. 두 명이세요? 임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서는 뭐가 뭔지 몰라 임대리를 쳐다보았다. 젊은 여자가 열어놓은 다른 방에는 붉은 전등과 매캐한 연기가 가득하였다. 게다가 남녀들의 소리와 눈이 풀려 쓰러져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은서는 눈이 동그래지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임대리는 재빠르게 나무 문을 닫더니 초조해하며 이리저리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목구멍에서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빨리 찾아봐, 빨리. 뭘요? 뭘 찾으려는 거예요? 나가는 물이 있어. 빨리 찾아야 해. 임대리는 안절부절 못하며 손바닥으로 벽을 밀었다. 은서도 문이 있나 나무 틈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았다. 직사각형의 목조 벽들은 모두 일정하게 수직으로 되어 있었고 나갈 수 있는 문은 들어왔던 문밖에는 없는 것 같았다. 아까 왔던 데로 가면 안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 묻지 말고 빨리 문이나 찾아. 빨리. 이따 얘기해 줄게. 은서는 문을 찾을 수가 없었다. 원래 문이 없나 봐요. 잘 찾아봐요.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나무벽을 손으로 더듬고 있을 때 복도의 앞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비키니 차림의 한 여자가 나타났다. 임대리는 슬슬 웃으며 벽에 붙었다. 누구야? 2층 계단을 내려오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따라 들려왔다. 도망치려고 하는데요? 당신이 끌고 와야겠어요. 여자는 가슴이 훤히 보이는 비키니 차림으로 팔짱을 낀 채 한심하다는 듯 담배를 피웠다. 곧 우통을 벗은 남자의 모습이 여자 뒤에 나타났고 은서는 임대리가 서 있는 오른쪽 나무벽에 붙어 있다가 남자가 달려들면 재빨리 아까 들어왔던 문으로 나갈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여자는 다른 남자가 불러대자 비웃는 듯 그들을 쳐다보더니 비키니 엉덩이를 출렁이며 다른 복도로 갔다. 하일이 유난히 또각소리를 냈다. 은서는 임대리가 서 있는 벽을 손으로 밀어댔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하일 소리가 사라지자 근육질 남자가 땀에 절인 상태로 다가왔다. 그러자 임대리는 배낭을 앞으로 들었고 은서는 문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밀어보았다. 아! 배낭을 붙잡히자 임대리가 고함을 쳤다. 은서는 도로 왔던 문으로 나가려고 발로 문을 찼다. 그러나 문은 잠겨져 있었다. 은서가 사방이 막힌 나무벽을 향해 발길질을 하며 벽이 무너져라 빌 때 임대리는 근육 남자에 끌려가지 않기에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를 질렀다. 은서는 달려가 남자를 있는 그대로 밀었다. 그러나 남자는 넘어지지 않고 뒤로 밀렸다. 은서는 벽에 기댄 채 뒤로 걷다가 그만 뒤로 주저앉았다. 임대리는 등산용 스틱으로 그를 후려칠 모양으로 서 있었다. 그때 은서는 오른쪽 손으로 벽을 확 집었다. 순식간에 덜커덩 하고 밑에 판자따기가 열리며
아래로 내려가는 게 느껴졌다. 문이! 은서는 서둘러 판자에 다리를 집어넣었고 임대리도 은서 위에서 밑으로 따라 내려왔다. 그러나 임대리는 배낭 때문에 걸리고 말았다. 근육 남자가 위에서 배낭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은서가 아래에서 임대리의 다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녀의 몸이 자꾸 위로 올라갔다. 빨리 배낭을 벗으세요. 살려줘, 살려줘. 남자가 이제는 임대리의 팔을 붙잡고 들어 올렸다. 은서는 임대리의 허리를 안고 빼내려고 매달렸다. 임대리의 운동화 한 짝이 벗겨지고 은서를 바라보는 임대리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안 돼요. 그러나 임대리의 몸은 거의 다 올라가고 있었다. 은서는 임대리의 다리를 붙잡고 마지막까지 한거하며 울부짖었다. 무슨 일이야? 안에서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머스마같이 생긴 두 여자가 도망치고 있어. 그러자 남자는 대답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분명히 들었다. 그냥 가게 해. 그 말과 함께 임대리의 몸이 서서히 밖으로 나오며 그들은 땅바닥에 내팽개져 쳤다. 임대리는 팔의 고통으로 한동안 엎어진 채 손을 가져갔다. 그리고 간신히 콘을 훔치더니 곧이어 심하게 기침을 해댔다. 임대리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고 눈물로 얼룩거렸다. 어떻게 이런 곳이 다 있어요? 은서는 배낭을 대신 지고 임대리를 부축혀 산길을 내려오며 말했다. 산길은 너무 말라서 바람이 불면 먼지로 날아갈 것 같았다. 저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온 거야? 임대리가 이제 자신의 배낭을 달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었다. 은서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임대리는 은서를 쳐다보며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기야, 나도 사실 처음 왔어. 수락산에 등산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인터넷에 여기가 올라와 있더라고. 특이한 집이 있다고. 그래서 오는 길에 한번 들러보고 싶었지. 궁금했거든. 그런데 인터넷에는 빠져나가는 문이 있다고 했는데 아래로 문이 내려가는 것인 줄은 몰랐네. 임대리는 배낭에서 문을 꺼내더니 벌컥벌컥 마셨다. 근데 은서 씨는 여기 어떻게 온 거야? 그녀는 차마 배다른 오빠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다. 아까 그들에게 가도록 한 사람이 분명 오빠였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사실이다니. 임대리는 치를 떨며 핸드폰을 꺼냈다. 순간 은서는 겁이 났다. 뭐 하시려고요? 뭐 하긴 고발해야지. 저런 독버섯이 산에서 자라게 할 순 없잖아. 그 순간 은서는 어린 소녀가 생각나 고함을 질렀다. 어떡해요? 여자아이가 거기에 있어요. 그들은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핸드폰은 터지지 않았다. 다시 올라가서 그 소녀를 데리고 와야 하나 망설일 때 멀리 뒤에서 남자들 2명이 내려오고 있었다. 은서는 뒤를 돌아보았다. 아까 소녀와 같이 있었던 남자들은 아니었다. 그러나 은서는 더 놀라서 얼른 고개를 돌려 임대리에게 속삭였다. 대리님, 저 사람들이요. 혹시 우리 회사에... 임대리는 그녀의 말에 뒤를 살짝 돌아보더니 놀라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못 본 척해. 빨리 가. 빨리. 그들은 무조건 산을 빠르게 걸어 내려갔다. 뛰면 오히려 눈치챌까 봐 두려워 최대한 발소리를 죽였다. 산 중턱에 오자 도시가 한눈에 보였다. 그들은 언덕을 내려와 그린벨트 지역을 완전히 빠져나왔다. 포장한 도로를 따라서 그들은 인도까지 왔다. 임대리는 아무 말이 없었고 은서도 지쳐버렸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다가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임대리는 버스가 빨리 안 오자 그냥 택시를 타고 떠났고 은서는 버스를 기다렸다. 그때 비 한 방울이 떨어져 눈에 들어갔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그린벨트 쪽으로 떠가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온몸이 떨렸다. 그들 뒤에서 내려오던 사람들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과장님이나 사장님이 혹시라도 여기 오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모른다고 해요.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임대리는 떨고 있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은서에게 꼭 당부한 대로 하라는 듯 그녀의 어깨를 감쌌고 손까지 잡고 흔들어댔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몰라. 난 못 본 걸로 해줘요. 은서 씨, 오늘 우리 만난 적 없는 거예요? 알았죠? 절대 만난 적 없어요. 임대리는 이렇게 말하고 떠난 것이다. 은서는 이 생각에 빠져서 그만 버스를 놓치고 말았다. 빗방울이 떨어져 두 눈에 들어갔다. 그러나 차가우면서도 이상하게 상쾌했다.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곧 천둥과 번개가 칠 것 같았다. 은서는 오빠의 존재를 죽을 때까지 비밀로 간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그곳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만큼 거기에서의 일은 그녀에게 너무 무서운 경험이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앓았고 회사도 그만두었다. 엄마는 그녀가 미쳤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다. 임대리와 은서가 내려오는 도중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분들이 분명 사장님과 과장님이었기 때문이다. 은서는 그들의 얼굴을 보자 이상하게 소녀 얼굴과 겹쳤고 그 후 자꾸 비위가 상해서 헛구역질이 났다. 2달 후 은서는 다시 그곳을 찾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로 도시 쪽에서 그린벨트 안으로 들어갔다. 산길은 그대로였지만 계절이 바뀌어서 나무들은 짙은 초록색이었고 길도 촉촉해져 있었다. 자연을 보니 저절로 기분이 좋아져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려고 하였다. 그동안 그녀는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고 믿었다. 경찰도 알았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등산하는 기분으로 그곳에 가보고 싶었다. 한참 가는데 저 위에서 남자들이 내려오고 있었다. 약간 겁이 났지만 은서는 머리를 다 깎아버렸고 또 남성용 모자와 등산복을 입고 있어서 완전 남자처럼 입고 있었다. 2명의 남자들은 올라오는 은서를 보더니 씩 미소를 지었다. 그러더니 그녀 보고 들으라는 식으로 크게 말했다. 그 핫핑크 비키니 여자 죽여주지 않아? 어우, 걔는 늘 나를 미치게 한단 말이야. 난 나이 든 여자는 싫어. 롤리타 같은 여자애가 좋지. 너 애들 함부로 쓰다듬지 마. 성추행으로 들어간다. 이상하게 어린애들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걸 어떡해. 근데 어디서 데려온 애들일까? 뭐 부모 없는 고아겠지. 자네만 그런 걸 신경 쓰나? 우리가 그놈한테 갖다 준 게 돈이 얼만데. 근데 그놈 딱 보면 굉장히 착하게 생기지 않았어? 키도 크고 수수한 게. 근데 그 마누라가 비키니 애들 중에 있다네. 그래? 참 배알도 없군. 근데 그놈이 자기를 키워준 고아원에서 애들을 데려온다지? 어린 것들을? 정말 보기보다 무서운 놈이네. 한 남자가 은서 쪽을 돌아보더니 싱긋 미소를 지으며 동료에게 말했다. 그녀는 그들을 뒤로하고 전원주택으로 올라갔다. 가면서도 가슴이 벌렁거렸다. 아팠던 동안에 범인들이 다 잡혔을 거라고 믿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보았다. 겨우 올라가니 전번에 간신히 빠져났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은서는 정문에 서서 정식으로 벨을 눌렀다. 그런데 안에서 비키니 차림의 여자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은서는 여자를 보며 모자를 벗었다. 그러자 여자가 은서의 손을 잡아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여자는 2층 계단으로 은서를 데리고 올라가려 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와 카운터 쪽으로 갔다. 은서는 뒤돌아서서 그 남자를 보고 빡빡 깎은 머리를 보란 듯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 남자는 권색 배낭을 메고 서서 손에는 튤립 한 다발을 쥔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앞서 계단으로 올라가던 비키니 여자가 도로 내려와 그의 가방에 매달렸다. 그가 가방을 주지 않자 여자는 가방의 지퍼를 열더니 비닐봉지에서 주사바늘과 약들을 꺼냈다. 그가 여자의 팔목을 붙잡는 바람에 벌어진 튤립꽃이
마룻바닥에 툭툭 떨어졌다. 여자는 허겁지겁 흰 가루를 입에 넣더니 물을 마시러 카운터 뒤쪽에 냉장고로 갔다. 남자는 계속 그녀를 보고 있었으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여자가 비틀거리며 다시 계단으로 올라오자 은서는 일부러 여자의 허리를 붙잡으며 계단을 올라갔다. 여자는 붉은 커튼을 쳤다. 그녀는 하얀 나비가 보인다며 눈을 감더니 싱글싱글 웃으며 두 팔을 들어 춤을 추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은서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자가 부른 이름은 분명 아래층 남자의 이름이었다. 그때 커튼 밖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다. 그녀는 누워있다가 간신히 머리를 들었다. 소녀였다. 소녀는 은서를 안다는 듯 쳐다보며 서 있는 게 아닌가. 은서는 무거운 하반신을 비키니 여자에게 빼려고 하면서 일어나려 하였다. 그 소녀는 은서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자꾸만 눕히려 하는 이 뚱뚱한 여자의 힘에 의해 무너졌다. 그때 아래층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아우성치는 소리가 났다. 빨리 잡아! 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뚱뚱한 여자는 은서에게서 벌떡 일어나더니 반대편 복도 끝으로 허둥지둥 도망쳤다. 은서는 일어나 모자를 쓰고 소녀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소녀는 은서의 손에서 자꾸 벗어났다. 은서가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았고 대신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은서는 겨우 소녀를 잡아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바닥에는 붉은 튤립 꽃들이 마구 흩어져 있었고 경찰에 붙잡힌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은서는 소녀를 경찰에 인계하였지만 그들은 소녀가 안 보이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밖으로 나왔다. 나오면서 바닥에 앉아 자신을 곁눈질로 쳐다보던 오빠라는 남자가 생각이 나 자신도 모르게 입이 일그러졌다. 산을 내려오면서 빗방울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날씨가 맑았다. 그녀는 비를 흠뻑 맞고 싶었다. 오랫동안.